안녕하세요. 노동판례 2015년 화재 노동판례 10선 중에서 여섯 번째부터 이제 다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조합원 가족 특별 채용에 대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때니 그거의 유무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한번 이렇게 전에 한번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사회적으로 이제 뭐 고용의 대물림이다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1심 판결이었습니다. 결론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단체 협약 규정은 무효다라는 결론이고요. 자세히 보면 1985년에 이제 기아차에 입사한 양반이 2008년 2월에 현대자동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 작업을 하면서 유독물질인 벤젠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로 전출되고 반년 만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그 혈액암이죠. 그 삼성반도체 뭐 황유미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걸렸던 병이 이건데 그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고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1억 8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족들은 그 채용 대물림을 규정한 단체 협약을 근거로 회사에다가 이 씨의 아들을 채용할 걸 이제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 청구 그리고 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죠. 쟁점은 고용 대물림 규정이 단체 협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일단 문제가 되는 거죠.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이런 걸로 이제 한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근데 이 고용 대물림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인사권을 제약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이 그 법규, 강행법규나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것도 이제 봐야 되겠다. 단체 협약의 체결이 사적자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민법 제 103조에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이 단체 협약의 내용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를 봐야 된다. 자, 법원은요. 자, 이 단체 협약은 근로자의 채용 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협사항도 아니라는 거였고요. 또한 업무 능력과 관계없는 요건을 가지고서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걸 강요하는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얘가 일을 해도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이제 채용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규정이다. 따라서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약정했기 때문에 무효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체 협약의 취지는 원래 이 처음에 기아자동차에서 했던 이 단체 협약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정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망한 조합원의 유가족들한테 생계보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자한테 직계가족 1인에 대해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거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에서 어떤 요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멀쩡하면 다 채용해 주도록 하는 그런 거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게 재능과 노력 이외의 것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합의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하고 나서 예외적으로 마련해줘야 되는 거다. 단지 단체협약에 그런 조문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 앞에 얘기했던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무효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도급근로에서의 직접 근로관계. 이건 이제 특수한 사정인데 유명한 사건이죠.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병합돼서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결론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한국철도공사가 이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2심에서 계속 이렇게 승소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죠. 자, 사실관계 원고들 KTX 여승무원들이죠. 자, 한국철도유통 이게 이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데 그 소속 근로자인데 한국철도유통과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위탁 협약을 통해서 철도공사의 사업장에서 KTX 승객에 대한 서비스업에 종사해 오고 있었어요. 이제 고용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철도유통의 승무원들하고 기간제 근로를 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불안을 느낀 승무원들이 사측이 채용 계약을 처음에 할 때 2년 후에는 철도공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걸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철도공사로 달려간 거죠. 철도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의 위탁협약을 해지를 해요. 하고 승무원들한테 철도공사의 요 업무 위탁은 새로운 위탁사인 KTX 관광레저라는 회사가 새롭게 위탁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그 회사로 이적해서 근무해라 라고 이제 통보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응하지 않는 승무원들한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가처분 소송 1심, 2심 모두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죠. 자,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이제 쟁점을 좀 보면요. 아이고 허리야. 자, 여승무원하고 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느냐? 이게 이제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즉, 철도공사하고 철도유통이 맺은 업무위탁 협약은 위장도급 계약이고, 그래서 승무원하고 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을 하려면 철도유통의 실체가 이 유령업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권이 없는, 그러니까 일은 다 철도공사가 주는 건데 중간에 회사 하나 세워놓고서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용주인 철도유통한테 고용돼서 제3자 철도공사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 제3자, 그러니까 철도공사의 그 근로자라고 하려면 이 원고용주인 철도유통의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거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청회사, 이 철도공사가요, 이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승무원에 대해서 업무상 직간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배했느냐, 이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거죠. 즉, 파견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느냐,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만약에 그런 관계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직접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급이 아니라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 파견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도급하고 파견을 구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원청, 이 철도공사가 이 하청 근로자들, 여승무원들한테 직접 노무지휘권을 행사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1, 2심에서의 판결과 다르게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승무원을 감독하는 피고회사,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 업무하고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다. 철도유통이 이 철도공사하고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KTX 승객에 대한 서비스업을 경영한 거다.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서 관리 감독했다. 철도유통이. 그러면서 업무에 투입하고 인사권도 철도유통이 독자적으로 행사해 왔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이 위탁협약은 단지 도급계약의 형식만 갖춘 위장 도급이 아니라, 아니면 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과 맺은 근로계약도 명목적인 거에 불과하고 실상 그 여승무원은 그 철도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철도공사고 KTX 여승무원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철도공사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유통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거에 지나지 않아서 여승무원하고 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자, 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을 고용해가지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철도공사 측의 지휘명령을 받아서 철도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그런 근로자 파견관계였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왜? 여승무원의 업무하고 열차팀장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승무원에 대한 피고 측의 구속력이 있는 지휘명령도 없었다. 여승무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철도 유통한테 있었다. 그렇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아니라 도급 관계가 맞다라는 거죠. 즉, 이 KTX 여승무원이 이 철도공사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쟁점을 다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개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냥 그거는 들으시는 분들 각자 판단을 하시고요. 어쨌든 판결은 이렇게 났다는 것만, 팩트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이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판례예요. 회사 내에서 특정 집단 근로자에 대한 집단적 차별 정책이 위법하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결론은 사용자가 특정 집단 근로자들한테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주는 집단적 차별 정책을 시행한 건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KTX는 2005년에요. 명퇴를 거부한 직원들, 그 다음에 노조 안에 민주동지회 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외주화하려고 했는데 전출을 거부한 직원들, 이런 1002명을 부진인력 대상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플레이어로 선정을 했고 2009년에는 A에서 F까지 등급을 나누는 고과 연봉제를 시행할 때 이 부진인력 대상자 중에서 퇴직하지 않은 사람이 401명이었는데 이 401명 중에 35.7%가 C등급, 24.2%가 D등급, 32.7%는 F등급을 부여했어요. 이제 그런 등급을 받은 사람이겠죠. KT의 그 근로자 강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이 F등급을 받고서 연봉을 1% 삭감당하니까 이 고가연봉제라고 하는 건 부진인력 대상자 제재를 위한 목적이고 이건 집단적 차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삭감임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2심은 부진인력 대상자들하고 일반 직원들 간의 인사고과 등급 비율의 격차가 보니까 그 KT 회사에서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거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2심에서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3심까지 가겠죠. 자, 쟁점은 이겁니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집단적인 차별 행위가 존재했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판단이죠. 근데 만약에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런 집단적 차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이겠죠. 이제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 부지인력 대상자 집단하고 나머지 일반 직원 사이의 인사고과에서 특정 집단의 퇴출을 위한 집단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한테 그렇다면 그렇게 집단적 차별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제 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판결문 보면요. 자, 첫 번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부지인력 대상자들의 인사고과를 일반 직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A등급을 받은 비율은 10분의 1이고 BC등급 받은 비율은 절반에 그치고 근데 F등급은 6배가 더 많더라. 두 번째, 자, 인사규정 그 시행세칙 보면 인사고과의 평균 등급은 C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균 C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2005년 부지인력 대상자들 평균 등급은 D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세칙상에서 그 고가 등급의 중간값은 C등급이에요, C등급. 근데 이 부지인력 대상자들의 중간값, 이 평균하고 중간값은 다르죠. 평균은 다 더해서 낸 거고 중간값은 순서대로 봤을 때 가운데가 어디냐 이런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D등급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격차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격차가 존재하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외형상 격차가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격차? 부지인력 대상자들을 더 불이익하게 대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의도 측면에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증거를 모아서 제출했겠죠. 본사 인력기획부가요, 인건비 지출 비율을 19% 이하로 낮추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서 매년 5%, 그러니까 1800명 정도의 부진 인력을 관리하면서 1470명을 퇴출하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지인력 대상자들의 리스트를 만들기로 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본사의 인사팀 차장이 2005년에 부지인력 대상자 명단 1002명을 선정해서 보고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4년 뒤에 보니까 그 중에서 601명이 퇴사를 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더라. 세 번째, 충주지사에서 부지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을 작성했는데 이제 이걸 들켰나봐요. 그 지사의 퇴출 목표 인원수도 있고 거기에 회사 전체의 각 퇴출 목표 인원수까지 다 명시돼 있더라. 그리고 방법 측면에서 뭐 소외감을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담겨져 있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재경영실이 있는데 거기서 부지인력 251명의 퇴직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더라. 이런 거 보면 대상자들하고 일반 직원들의 그 격차는 의도를 가지고 격차를 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걸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회사가 그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냐? 그런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적 의도가 불가피한 걸로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때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이고요. 결론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간부사원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장차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사람들, 그 적용이 예상되는 사원한테도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사실관계는요, 롯데월드네요. 2006년에 롯데월드에서 안전사고가 이제 수차례 발생하고 재정 상태도 악화되니까 롯데월드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보직부여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일반직 3에서 5급, 그 다음에 특수직 사원들이 맡는 팀원직 위에다가 이거를 확대했죠. 1급, 2급이 맡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 보직부여 기준안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1급 사원, 뭐 2급 사원 이런 사람들이 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강등이죠, 강등. 그리고 간부 사원한테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이렇게 주던 급여가 있었는데 2008년부터는 그거를 성과급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사고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런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을 했어요. 이걸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측에서는 이제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개최했고, 간부사원 76명 중에서 64명한테 동의서를 받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간부급 사원들 몇 명을 팀원으로 이제 전보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 강등된 이 간부사원이었던 원고들이 이 인사발령은 간부사원을 강등시켜서 모욕감을 주고 자진사직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인사권을 남용하는 거다. 무효다.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변경된 상여금 규정도 동의를 안 받은 거다. 그래서 차액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회사는 이미 동의서 받았다.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이다. 그리고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건 합리성이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쟁점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당장 그 적용을 받는 그 간부급 사원으로 한번 볼 거냐, 아니면 장차 나중에 그 적용을 받게 될 하위직 직원들도 포함시킬 거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 자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되겠죠. 자, 판결의 내용을 보면요. 자,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취업규칙이 변경돼서 근로자에게 있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변경 필요성, 그 다음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변경하면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다른 거에 어떤 혜택을 줬느냐, 그리고 취업규칙을 그렇게 변경하면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이 생기냐, 이런 현실적인,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이익들을 근로자들하고 나눠줬던 그런 그 전통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노조하고 얼마나 교섭을 잘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그 다음에 노조나 다른 근로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 다음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그 동의를 받도록 했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변경 전후의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취업규칙이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 라고 하면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단할 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 회사 니네 남발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안건 보면 간부사원이 팀원직책을 부여받을 수도 있게 된 이 보직부여 기준안, 그리고 일부 간부사원한테 상여금 중 일부가 감소되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은 불이익하게 변경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뭐 근거는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요. 뭐 실질적으로는 강등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어서 지금은 당장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도 있지만 나중엔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나중에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사원들하고 일부 상급사원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한테만 동의서를 받은 거, 이런 점들을 보면
원고들은, 그러니까 회사는 아무런 대상 조치나 경과 조치도 두지 않았고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입니다. 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 갱신을 거절하는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거냐. 대법원 판결이고요. 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무슨 신뢰관계냐? 계약이 갱신되는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판결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좀 자세히 보면, 자, KB생명보험에서 120명의 근로자를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하다가 2007년에 이제 기간제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때 아마 2년인가 됐죠. 그러니까 2009년까지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제 재계약을 안 했겠죠. 자, 2007년에 기간제법이 시행되니까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회사는 1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156명의 비정규직 사원 중에서 1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요. 하위 성적 24명을 전환 유예자로 분류하고 유예자로 분류된 24명에 대해서 2차 평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임원의 평가가 이제 누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회사는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이 되니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 해지를 했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다 이러면서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해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죠. 자, 쟁점하고 경과를 보면요. 문제는 이거죠.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채용돼가지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근로자가 있다라고 할 때 기간제법 제정 이후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갱신 거절하면 해고가 되니까 해고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자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제법 시행된 이후에 평가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했을 때 그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냐, 그리고 그거와 그 효력의 관계, 그게 유효하냐 아니냐의 관계. 즉 회사가 갱신 거절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1심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어떤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위반한 건 아니다 라고 본 거고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 사례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정만 가지고 갱신기대권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다. 또한 설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 계약 해지는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2심에서 뒤집어집니다. 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명시적인 갱신 조항은 없더라도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적용할 때도 근무 평가에 대한 담당 임원의 평가도 없고 평가 의견 결과를 맘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갱신 거절의 효력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1심하고 2심이 다르면 회사는 3심까지 갑니다. 더구나 2심이 회사에 불리하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다라고 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걸 위반해서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원고, 이 원고가 이제 회사죠. 이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죠. 계약직 근로자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원고들은 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이 회사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갱신을 거절한 거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무효다 라고 판결을 한 거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라 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10개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봤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